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네.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은 예. 그 은행에 저축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 은행에 대출받은 돈이 있다면 안 갚아도 되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다,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났다 그러면 내가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되나? 또 내가 적금했던 돈은 받을 수 있나? 이제 고민이잖아요. 저축은행 사태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제가 예금한 돈은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억을 예금해놨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5천만 원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수합병을 하게 돼서 다른 은행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예금자들에게 보증을 하고 인수합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했을 경우에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예금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5천만 원이다. 근데 그 5천만 원 안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을 입금을 시켜서 매해 한 2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 돈은 어떻게 보면 뭐죠? 5,200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까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은행 업무가 중단될 건데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파기가 됐다. 폭격으로. 그럼 돈 안 갚아도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장부가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은행이 그런 데가 아니죠. 악착같이 받아내는 곳이겠죠. 여러 곳에다가 자기들의 데이터를 다 보관을 해둡니다. 흩어져서 또 심지어는 외국에다가 자기들의 서버를 만들어서 정보를 비축해 놓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에는 빚을 갚을 수가 없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출금과 이자는 받아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죠. 그리고 신규 채용의 축소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문자들을 좀 소개하고 갔으면 좋은데 제가 틈틈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헌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공기관 근로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죠? 예, 공공기관 이번에 대책이 적용되는 기관 수가 무려 853개 기관이고요. 네. 이 안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전체 근로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16.8%. 예. 그리고 규모로는 41만 6천 명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뒤지다가 이 부분은 제가 못 찾았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약 한 50% 정도를 전환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50%를 잡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기준이라 하면은 그 업무가 네.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업무라 한다면 그 업무는 마땅히 그 정규직이 네. 정규직 인력이 수행할 업무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이유로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그 자리를 채워왔다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 상시 지속 근무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걸 가이드라인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정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좀 내려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서로 좀 다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이드라인에는 1년 중에 그러니까 9개월 이상 네. 지속된 업무라든가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4가지 그 세부 기준이 또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이번에 새로 정규직 전환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인용을 예. 하면 합리적인 새로운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 인용문 닫고 이런데 예. 그러면 정규직화는 하지만 임금 체계는 다르게 가겠다 이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우선 그 배경은 현재 정규직 대부분이 네. 그 공공부문 정부 기관까지 포함해서 네.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그동안에는 사실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급 형태로만 급여가 정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았던 것에 예. 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는 기존의 정규직의 호봉 체계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네. 당장도 재원이 크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점이 아마 의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추후에 노조하고의 협의를 거쳐야겠지만은 이번에 전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직무급이라든가 호봉제가 아닌 임금체가 더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로 이런 그런 배경에서 좀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면서 네. 일정 수의 사람들을 계속 전환을 하긴 했을 때 그때도 인건비라든가 네. 여러 직무의 성격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에서 그 고용은 안정시키되 네. 임금 조건은 기존에 있는 정규직이나 공무원하고 동일시할 수 없는 그런 네. 위치에 두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차별이다 하면서 이 논의가 되는데요. 네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긴 했지만은 네. 여전히 그런 제약 조건이 되다 보니까 네.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이루는 거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기존에 얘기하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을 전환을 하면서 좀 더 그 임금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네. 형태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2년마다 재고용되는 파견직 형태가 아니고 예. 고용의 안정성은 강화시켜 주자. 이게 너무 예.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게 되면 그래도 좀 예.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겠는가.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재정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없으니 예. 이 임금 체계만큼은 조금 다른 형태로 가져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선은요. 이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네, 잡아주십시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노동계에서도 그렇게 평가되는 대목은 예. 과거의 비정규직 전환에서는 주된 대상이 기간제, 임시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환을 주로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간접 고용이라 해서 예. 파견이나 예. 소급 용역에 해당되어지는 근로자들도 상시 지속 업무를 한다면 과감하게 전환을 한다. 예.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다시 재원으로 돌아가면은 1,22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복지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 포인트라든가 휴가비, 식비 같은 것처럼 네. 이제 정규직 전환한 다음은 정규직이 받게 되는 기본적인 복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이고 그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 전환되면서는 일정하게 좀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정규직 받는 것에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일정한 복지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그런 재원에 있어서는 좀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지금 마련했다는 그 돈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지 않느냐. 추가적인 뭔가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기간제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고 다시 재연장은 어려운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용역 회사를 통한 파견직 근무 파견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제까지도 이런 고용 안정을 기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26억 재원 이게 새로운 예산인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복지 포인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 재정은 만들어질 수 없으니 조금 점진적인 포인트를 찾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호봉제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호봉제라고 하는 건 1년 지나면 호봉이 1호봉씩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50만 명 정도의 새로운 고용이 된다면 재정도 자연스럽게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 문제와 함께 호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 문제가 또 증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0만 원이 20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봉제로 바로 전환, 그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거기다 대안적인 임금 체계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이번 발표를 제시를 한 거고, 그 호봉제가 적용이 된지 않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그동안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을 돈을 아까 말한 최소한의 그 복지,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급여에서도 비정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낮든가 아니면 다른 정규직이 받는 차별 없이 받아야 될 그런 복지 예산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그 정기 예산에는 1226억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 경정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더 마련이 돼야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의도대로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전환된 사람들의 또 다른 갈등이나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수님 제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 안에 보면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대출제도 각 기관마다 대출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연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워낙 그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좀 빠른 그 비정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화시키고 또 바로 기관별로 심의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적으로라도 지금 뭐 재원이라든가 다른 전환 과정에서 따른 여러 부대 조건이 더 필요한 부분이란다면 좀 많이 좀 따져보고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도 이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용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자회사 설립을 해서 간접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규직 전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이 그 해당 기관에서의 이제 직접 고용, 직고용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직고용되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직고용은 우리가 그분들을 바로 공공기관에 이제 직접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 지위를 이제 보장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말하는 완전 정규직화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직종에 따라서는 이제 별도 자회사를 통해서 공공 자회사죠. 자회사에 이제 직고용된 형태로 가더라도 그건 이제 이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계가 이런 이제 불만을 제기한 게 그동안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너무 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모 기관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중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우가 너무 안 좋던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례를 두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그 직고용 이제 자회사 직고용 방식은 과거의 예를 봐서는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또 다른 공공 파견 업체의 하청 업체를 만드는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해가지고 좀 현재까지는 좀 이런 방식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역시 저는 직종에 따라서 뭐 청소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그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또 이제 그런 자회사에 있을 때 65세까지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보한다든가 라는 점을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아니면 노동계 대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네. 자회사 방법도 인력 관리를 잘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여러 전환되는 분들의 처우나 조건을 잘 개선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우리가 한번 좀 새로 하나의 대안으로 네. 우리가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일자리 쉐어링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말씀 나눈 부분은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쉐어링하는 부분이 주로 된 것 같은데 청년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나 네. 또 뭐 그들의 좀 걱정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네. 우선 이거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기업들이 되면 기존 인력이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사업 분야에 새로 늘어서 거기에 신규 인력의 수요가 있어가지고 충원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은퇴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신규 TO를 받아서 대졸자를 이제 충원하는 그런 것들은 이번 정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이번에 정규직화 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직무 비정규직 수행했던 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업무를 바꿔서 한다는 취지로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그 정규직 전환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지는 정규직 전환되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심의 과정에 공개 채용 방식도 같이 논의되고 또 그런 방식이 맞다 한다면 그걸 시행하는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로 해서 비정규직이 수행하던 것들이 이제 정규직 일자리로 바뀌면서는 그러면서는 그동안에 비정규직 채용을 좀 굉장히 느슨하게 네. 그리고 간편하게 채용했던 방식으로 뽑혀온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는 또 그 좋은 일자리는 그 밖에 있는 대졸자의 인력하고 내부에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네. 경쟁해서 선발하는 그런 절차도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논의도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예. 5년 이상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이직률이 예. 한 70% 정도 된다, 50%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이 공공부는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고용 안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뭐 아까 특정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업무 부담, 네.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젊은 네. 사람도 30% 이직을 한다든가 뭐 네. 더 많은 사람이 이직한다든가 이게 나오는데요. 네. 상대적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좀 덜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네. 대졸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선호받는 직장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소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화요일에 네. 폐막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임기의 집권 2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마감한 자리에서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주요 이제 향 5년간의 어젠다를 발표를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지도부의 멤버 교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교체를 됐는데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 주석이 이제 이 행사를 마감하는 어떤 기자회견에서 개혁과 개방을 이제 강조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네. 통해서 이제 향후 5년간의 어떤 경제 목표라든지 다양한 어떤 목표를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두 가지 특징이 사실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집권 2기인데 보통 2기를 시작할 때는 후계자를 보통 지명을 지금까지는 해왔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네. 이번에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 집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현지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양재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제 최고 지도부 25인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포함된 게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것이 어떤 중국의 어떤 적극적 외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얘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5명이 이제 최고 지도부인데요. 그 중에 18명이 친 시진핑 측근으로서 이제 분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권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예. 어떤 정치 드라이브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것이 어떤 분석입니다. 경제정책 목표가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이번에? 예, 일단 마감하는 어떤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이제 신시대에 진입했다라면서 신시대라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 건데요. 그러면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2020년까지 전 국민이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같이 이제 5년 단위로 어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더 이전보다 장악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경제 개혁의 드라이브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어떤 경제 드라이브가 하지만 시장의 자유화보다는 어떤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우선순위로 되는 어떤 것들은 소득 불균형 해소, 그리고 환경 오염, 주택 가격 어떤 거품이라든지 부채 증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 자치권, 분권화, 이게 연방 제도를 어떻게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큰 구상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권화라는 것은 사실 중국의 어떤 통치 제도 하에서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앙 집중적, 방금 말씀하신 집단 지도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5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최고 지도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죠. 네, 참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외교 정책도 시사했다고 하는데 미중 간에 또 뭐 중소 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신들에서는 가장 좀 중심을 두고 보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는 도광양회라는 어떤 말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국가 움직이는 어떤 통치 철학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정 샤오핑이 이제 1991년에 첫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것을 내용은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며, 그리고 절대 앞장서지 말고, 하지만 어떤 이렇게 하면서도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자. 약간 이런, 결국 나서지 않고 조용히 할 일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그동안의 포지션이 어떤 전체적인 국가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진핑이 분발유위라는 어떤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떨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 요번에 2050년까지 어떤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도 사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과의 현재 영토 분쟁도 있고요. 홍콩 관련 이슈, 그쵸. 그리고 뭐 사드도 사실은 뭐 그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미국 간의 갈등.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중국이 어떻게 혹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 것도 사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어떤 대회를 통해서 명확해진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제일주의겠죠. 그리고 북한은 또 핵무장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등한 관계를 노리고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일본도 이제 아베가 이제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또 그 개헌을 이제 또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또 우리 한국이 맞닥뜨린 상황이 사실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말 신중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